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6월 법률방송에서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 씨가 이혼 뒤 10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연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다도 씨는 싱글맘으로 세상에 편견 아닌 편견과 싸우며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다도 씨가 양육비 이행 강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해 다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재난관리자원의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건지 황운하 의원 발의한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6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 씨의 이혼한 뒤 10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과의 사연과 소회를 단독 인터뷰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얼마나 왜 부당한지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던 이다도 씨는 싱글맘으로 세상에 편견 아닌 편견과 싸우며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선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이다도 씨가 양육비 이행 강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시 만나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난 금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이다도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다도 씨는 지난 6월 법률방송 인터뷰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주변의 색안경과 오해도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은 오해도 부렸어요. 얼마나 결국 이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많이들 결국 기다리게 됐어요.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다도 씨가 거리로 나선 건 더욱 강력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20대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국회는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조항 등 양육비 지급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진 채 급하게 법이 통과된 면이 있습니다. 관심들 가져주시니까 이런 튼튼한 법 드디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래전부터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이제라도. 이다도 씨가 말하는 튼튼한 법은 지난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현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위해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 수시로 해외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이른바 양육비 먹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 남편이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어 법적으로든 뭐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다도 씨는 출국 금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형사법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출입국 금지되거든요. 결국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저 같은 케이스 만약에 지금 소송 중이었으면
사실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젠 더 이상 희망이 거의 없거든요. 이미 도 나갔으니까, 이미 도망쳤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튼튼한 법 필요. 개정안은 이와 함께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파렴치한 성범죄에 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명단 공개의 기준과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양육비 지급 이행단체의 오랜 수건이었던 미지급자 형사처벌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그것입니다. 제대로 만약에 아무래도 양육비 미지급된다면 제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지겠죠, 역시? 개정안 현안에 대한 얘기가 끝날 무렵 취재진은 이다도 씨에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1인 시위까지 나서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열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수의 나름 유명인사인 본인도 10년을 겪어보니 정말 힘들고 답답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사실 이 일이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고요. 관련 있고요. 그 굴뚝 속으로 푹 빠졌고 희망도 없어지는 건 안 느꼈고요. 우리 애들 인생하고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시작했을 때 엄청 긴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내내 튼튼한 법을 반복해서 얘기한 이다도 씨는 튼튼한 양육비 이행 강화법을 만들어 양육비 미이행 가정을 법이 꼭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빨리 역시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힘이 없는 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특히 애들 이름으로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죠. 드디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들을 애들을 보호해야죠. 법률 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이다도 씨가 튼튼한 법이라고 지칭한 전주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이외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소관 상임위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긴급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도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해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자에게서 다시 받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양육비가 온전히 양육비로만 지급돼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국회는 또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안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7월 15일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상 그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이행의 문제는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와 동일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실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어쨌든 양육비 채무자가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많은 그 내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아동복지법에 이게 딱 크게 들어가 있으면 금지 행위 하나로 규정이 되니까 바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국회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양육비 지급 이행단체들의 목표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등의 반론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재난관리 자원에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의료인력 재난관리자원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발의한 내용과 취지를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으로 장비와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해 물적자원, 즉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서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는 게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메르스 이렇게 겪을 때 의료 인력이라는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 감염병이나 이런 거 대처할 때는. 근데 일종의 재난인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예 빠져 있어요. 현재 그 법에는. 그래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항에 인력과 지정이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사람이 빠진 계획, 그 시설하고 물자만 들어간 걸 세우면 좀 통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의료 자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고 법안 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달 30일 의료 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는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로 북한 재난 때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일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겠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추가로 발의되면서 의사 강제 동원이나 징발 논란과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 자원에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의료계는 의료 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원 취지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 법률 발의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관리자원에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재난관리자원 의료 인력으로 지정한다는 건지 그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청원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인력의 범위와 지정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의료인들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떤 범위까지 지정되고 활용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인력 지정 및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침익적 규정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미루어 법률가이거나 법률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 인력을 오로지 정부 판단에 중대한 위험일 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 인력을 일거 징집하여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한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성토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부 표현과 강론에 대한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해당 청원의 전체 주장과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이 집단인 의사분들과의 소통이 분명히 부족했다는 점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조문 자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력, 사람은 절대로 비축되고 지정되고 관리돼서는 안 된다. 청원인도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애초 발의되어선 안 되는 법안이라는 게 청원인의 성토인데, 다음 달 1일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6만 2천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반드시 해당 청원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이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법안 반대 청원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법으로 뭐든 다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지적과 비판들이 제기됐는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비나 물자, 시설 같은 물적 자원에 제한돼 있는 재난관리 자원에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인적 자원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감염병, 특히 이제 감염병 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재난을 잘 방지하고 또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안 가게 하냐, 이런 입법 취지가 있는. 그럼에도 의료계는 사실상 의사 강제 동원, 징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응급조치 조항과 제39조 동원명령 등 조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 장비, 시설 및 일련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단 의료인력이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되면 유사시 언제든 동원될 수 있고, 이게 결국 징발 아니면 뭐냐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민간 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재난 극복에 협력해온 의료인의 재난 의료 정신을 모독하고 왜곡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회는 해당 개정안은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신뢰와 민간 협력을 저해하고 민간 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률방송은 의사협회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사파업 등 여파를 감안해 공식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대하 홍보이사명의 입장문에서 의협은 먼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권의 의료계 패싱과 이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계 입장에선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고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신뢰와 진정성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취지의 법안도 의료계로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협조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일방적으로 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을 하는 식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 인력들이 일방적으로 징발된다는 식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오해거나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4조 2항의 재난관리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인력을 지정하려면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일방적인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민간 자원이면 그 2항에도 보면 서로 협의를 해야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지금 현행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항의 그 인력의 그런 개념을 추가하더라도 어차피 민간의 인력을 활용할 때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법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 관리라는 의미로서 비축과 지정, 사람을 비축하고 사람을 지정한다. 네. 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의 어떤 가치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전인격적인 주체라고 바라본다면 네네. 그 인력을 비축하고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 조문 자체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의료 부문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 재원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단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의사 내지 의료인을 완전한 공공재로 그냥 취급해서 수시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 같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법 제34조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지정 시 민간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황운하 의원실 해명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닌 협의여서 협의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의무만 부과하고 정작 권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건 이제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협조는 자발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손실보상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도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의료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강론에서도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의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10조에 명확히 반하는 조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분들 역시 자기 생명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국가의 징발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리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쳤다 해도 모든 걸 일단 법만 만들고 놓고 보면 된다는 식의 과도한 법률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강제화할 것이 있고 자발적인 방법에 의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법률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법률 만능주의인데, 국민으로부터 입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법률로 만들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무려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몰렸습니다. 입법예고 사이트 의견 개진이 통상 수십에서 수백, 수천 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반대 의견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몰린 겁니다. 내용도 코로나 사태를 틈탄 포퓰리즘 악법이다,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비판에서부터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나 그 자녀들이나 차출하라는 냉소와 조롱이 줄을 이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른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위장수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성 인권운동가 출신인 권인숙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권 의원의 1호 법안입니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받는다든지 다른 성적 목적의 접근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목적의 유인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입니다. 실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차단하기 위해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성매수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적 목적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에 접근해서 이제 아이들을 유인하고 이제 우리가 험한 말 나면 이제 꼬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시작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성착취한 사건이어서 이 아동 청소년의 이렇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막으려고. 법안은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은 제안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해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해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위장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유인 대상 아동 청소년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해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위장 수사를 인정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서 이 범죄 행위 등에 접근해서 이제 이걸 수사할 수 있어야지만 가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의미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권인숙 의원안과 같은 취지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발의했습니다. 성착취 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는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 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게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실제로 범인들을 잡기 위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운동가 분들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더디다.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위험성을 노출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나아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가 여러 건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경찰들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위장 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입 필요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분을 속이고 수사 대상에 접근하는 이른바 함정수사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입니다. 전자는 이미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범행에 착수하거나 실행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는 범행을 저지를 마음이 없었는데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게 만드는 함정수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 대상을 물색 중인 사람에게 경찰이 여고생인 것처럼 속여 접근하는 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면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 어때요? 라는 식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건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로 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반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매매나 마약 수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 2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유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의 증거에 의한 유죄 재판 그러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지금도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엔 함정 수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 특성상 위장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가 아니면 사건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상에서 요즘에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사진 합성해서 막 유포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 관계된 자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군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아닌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안 된다는 데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일정 정도의 잠입수사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아니면 잠재적으로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유인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는 방식의 수사보다는 그 안에 이제 동조하는 것처럼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검거해서 수사하는 표적 수사나 인권 침해 등 함정 수사나 위장 수사 남용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잘못하면 표적 수사로 이걸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걸 만약에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는 경우에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형법이나 형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위장 수사는 범죄 의도와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이후엔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습니다. 잠입수사가 됐건 함정수사가 되었건 그 외부적 그 범죄 상황만 확인하고 나오는 걸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그다음에 영장 없이 어떤 그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뭐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겠네요.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한다면 그는 굉장히 또 심각한 그 잠입 수사를 통한 불법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위장 수사, 잠입 수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담보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잠입 수사를 했는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 그 범죄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 신분 보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위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도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편의점 차량 난입 사건인데요.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 20분간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특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정문을 박살내고 제네시스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후진을 했다 전진을 했다 하면서 이리저리 들이받으며 편의점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지만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차량을 거의 360도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기술까지 선보이며 난동을 부립니다. 급기야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등 검은색 제네시스의 편의점 난동은 2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결국 차량 운전자는 경찰이 공포탄을 쏜 후에야 난동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여성은 경찰차로 이송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악을 씁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3분쯤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벌인 여성은 39살 A씨로 A씨는 지난 5월 피해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이 편의점에 제출한 그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서 휘두르다가 차 주차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돌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평택 편의점 제네시스 난입 난동 사건, 평택 편의점 드리프트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 삽시간에 퍼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할 짓이 따로 있지 미친 거 아니냐, 편의점 일하다 보면 진상들 많이 보는데 저건 역대급이다라는 등 비난과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강력하면 절대로 저렇게 못한다거나 변호사 잘 쓰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등 해당 여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난동 당시 편의점 안엔 점주 B씨 등 3명이 있었지만 차량에 직접적으로 치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오늘 특수재물 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난동을 부려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행위의 상습성과 이른바 죄질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다툼으로 인한 보복 심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던 거잖아요. 우리 동영상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손괴의 정도나 아니면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점에서는 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 손괴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258조의 이 특수상해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편의점 내부에 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점주 내지는 종업원을 가해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돌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상습성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형 사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편의점 본사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편의점주 B씨에게 일단 수리비 등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보상이 준다면 본점은 지점에 보상한 손해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별도 구상 청구 가능하고요. 또 지점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딸의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는데 A씨는 보상을 거부하며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 수사 얘기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객관적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오프라인 성범죄인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인식이 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이제 인지를 하고 일단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을 받아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기본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재판부가 이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려면 별도의 이유를 기재해야 해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양형위는 특별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서 양형위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8개의 특별 가중 인자를 제시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다수범의 경우엔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의 경우에도 징역 10년 6개월을 시작으로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정우라든지 기존에 정말 엄청 많은 음란한 그다음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징역 단기 뭐 1년 2년 많아봤자 그다음에 뭐 소란의 누명자에게도 4년 정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분노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기준이
양형이는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판매는 기본 징역 4년에서 8년, 가중처벌의 경우엔 징역 6년에서 12년, 다수법은 최장 징역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의 경우에도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특별 가중처벌 징역 4년에서 12년, 다수법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이는 아울러 구입 범죄에 대해서도 기본 10개월에서 2년, 특별 가중처벌은 징역 4년 6개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6년 9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일반 가중 권고형량 징역 7년에서 9년은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 권고형량인 징역 6년에서 9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양형이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아울러 유도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 기탁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돈으로 감경 사유를 산다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이번 양형 기준에서는 그 범죄 이후의 정황까지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그 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이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형이는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 뒤 12월 양형이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엔 지난 10일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법원 양형이 양형 기준이 정착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줄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동고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의붓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의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최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가방에 감금했습니다. 이에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A씨는 B군을 원래 가뒀던 가방보다 더 작은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 가방에 옮겨가두고 4시간 가까이 더 가뒀습니다. 가방에 갇혀있는 동안 B군은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가학적으로 학대했습니다.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어들다 멎었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계속 방치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자기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위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이를 이제 여행 가방에 감금을 하였고, 그다음에 여행 가방 위에서 발로 뛰기도 했고,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아이의 이제 생존 징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했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A씨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길을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A씨의 태도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는 것도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동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아동과 이제 성인 간의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차이,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단순한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앞으로의 그 아동학대 관련한 사망사고 또 상해에 이르는 사고 등에도 많은 영향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20년간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